내셔야 되겠어. 시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이번 주 일요일은 수업 많이 해요. 혹시 이번 주 일요일은 휴무 어떠세요? 왜? 크리스마스라서. 너? 어? 아닌가? 그러네. 맞지 않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 아, 어디 가요? 어디가? 서울. 어? 서울 가요. 서울? 왜? 대학 가려고? 네. 알겠어. 몇 번 없는 기회다. 자, 예비 고3. 숙제 통해석 3개. 예단요 31에서 36번까지. 자, 희수. 오, 왜 못했어, 희수야? 설명을 하자면 저희 오늘 축제였어요. 오늘 숙제했지, 맞아. 동아리 부스 프로젝트 때문에 음. 정신이 없기도 했어요. 지난 목요일부터 이게 오늘까지라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음엔 해야 돼. 오늘은 원칙상 숙제를 안 하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으나 귀종쌤이 따로 나에게 부탁을 했으니 그거는 내가 무시할 수 없고 진행한다. 자, 나연이. 상현이 오늘 못 나오는 날이지. 김상현 영상 보고 숙제 인증해라잉. 영상 보는 이 시점에 숙제 사진 찍어 보내고 영상 끝나면 필기한 거 보내야 돼. 이거 안 돼 있으면 목요일 수업도 못 들어. 바쁘겠지만 화요일 밤에 아니면 늦어도 수요일에는 꼭 영상 봐야 돼. 네가 현규 병원 갔다 온다 그러고. 자, 지혜. 오, 우리 지혜는 왜 못했을까? 저도 축제 아, 너무 핑계 같아요. 어? 너무 핑계 같아요. 아, 너무 핑계 같다고? 오오오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희수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학습은 뭐 끊김없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쁘거든. 그래서 숙제를 하지 못할 이유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 그 이유가. 그지? 그래서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중요한 일들 반드시 끝낸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자, 다은이. 저 한조회역 하나도 다시. 이명찬 학원 담임? 아파? 오늘은 왜 또 이가 아파? 나이가 몇 개인데 벌써 이가 아프고. 이명찬 안돼. 형찬아, 수업을 한 번 빠지면 공부를 못하게 될까? 그렇진 않지. 그런데 공부는 좋은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야. 그 공부할 만한 마음가짐. 지각 결석에 관련해서는 그 마음이 표출된다 라고 보는 거야. 한 번 빠지고 한 번 지각하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할 수 없는 마음가짐이란 게 있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지각과 결석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지각 결석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결국 잘 되고 성공하는 선배들을 보면 항상 힘들고 아프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공부하는 걸 선택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좋은 데를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갈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최고의 학교들을 찾아가는 거야. 사람이 능력 범위라는 게 있는데 그 능력 범위에서 어쨌든 최고를 해야 되잖아.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먼저라면 어쨌든 공부를 능력의 최고치로 잘하기는 어려운 거지. 그래서 지각 결석은 안 된다. 승재야 숙제. 아, 너도 안 했어? 네 얘기는 안 하던데? 너 숙제 검사 안 했니? 근데 뭐 숙제 검사 통과한 거야? 쌤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어? 규정쌤이 말씀하시는 거 좋은 거 같아요. 말씀하신 뭐 했다가? 규정쌤이 쌤한테 말씀하시는 거 좋은 거 같아요. 희수랑 지혜만께 얘기를 안 했는걸? 오. 승재는 왜 안 했어? 특별한 사유는? 없다. 오. 오케이. 시윤이. 알았어요. 오. 오케이. 일단은 오늘 어렵다. 33번 보고 있어. 음식은 진짜 발랐는데 예습 너무 쳤어. 그냥 나연아 무빙 다운이 뭐야? 무빙 다운이 뭐야? 무빙 다운. 모빙 다운? 글쎄. 그럼 열심히. 예습을 안 했구만. 모르겠어. 모빙 다운 그냥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 밑으로 움직인다고. 알았어. 그래. 이름이랑 쓰면 해. 졸려. 잘래. 언니 가지. 나도 가지? 졸업할 때 사자. 일단 쌤한테 수업 방식을 좀 바꾸라고 얘기해야겠어. 그걸 한 시간 얘기했어. 특강 아니야? 교육 보는 게 자는 모습이 천사 같았네. 이메일 걸리는 거 거짓말. 아니, 학교 갔다가 2시간 빨리 2시간 빨리 괜찮네. 선생님 음? 제가 오늘 숙제도 안 해와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한 가지 건의를 해도 될까요? 아유 좋아. 하시죠. 수업 방식을 좀 바꾸는 건 어떠세요? 어떻게 바꿀까? 뭔가 이제 저희 모의고사 풀고 채점한 다음에 응. 그 모의고사 지금 설명해 주시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 좋겠어? 그 유형을 설명해 주시고 그 유형들만 모아서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문은 그러니까 내신 대비 때는 지문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모의고사고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는 지문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보다는 그냥 모의고사 유형 풀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수업 자체가 그러한 형식인 것 같은데? 아닌가? 내용 이해는 사실 크게 강조를 하지 않고 문제의 답을 맞추려면 내용 이해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친 거 아니야?
딱 그 유형만 편집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집을 풀고 싶다. 뭔가 그런 문제집보다는 그런 문제집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약간 그 유형을 푸는 감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수업을 하신다고 하셨을 수 있는데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는 귀찮은 것 같아요. 모의고 수업 나한테 몇 번 들었지? 중간고사 끝나고 거의 안 들었잖아, 그치? 네. 아마 수업에 대해서 다소 오해를 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선생님 수업은 문제 유형을 설명하는 수업이 맞거든. 주로 설명하는 게 첫 번째 타임에는 어법 설명을 많이 하지. 어법 유형들. 어법 문제는 하나밖에 없지만 어법은 왜 들어야 되냐면 어법 29번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고 어법을 볼 수 있어야 전반적인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노리고 29번 해주는 거야. 사실 18번부터 20번까지는 거의 틀리는 친구가 없으니까 그런 유형은 필요가 없지. 21번 유형은 함축적 의미 파악인데 함축적 의미 파악부터 쭉 주제 유형이 펼쳐져. 어디까지? 34번까지. 34번이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지. 이번에는 80%가 넘을 정도 오답률이 높았어. 빈칸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제 유형이야. 두 번째 타임에 빈칸 문제를 봐주는 거야. 근데 빈칸 문제를 봐주는 이유는 주제 유형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야. 거의 대부분 고3 수업에서 주제 문제를 풀어주는 수업은 없어. 빈칸 문제를 주제 문제를 커버를 하는 거야. 이해돼? 빈칸을 통해서 그래 주제는 이런 식으로 추리하는 거다. 그 빈칸은 역시 주제 자리다.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오답을 지우는 형태의 그런 문제다가 되는 거야. 어쨌든 주제 유형은 정해져 있는 하나의 주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오답을 제거하는 거거든. 그리고 세 번째 타임에 단서 유형을 나가. 수능 독해 지문은 크게 주제 유형과 단서 유형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괜찮아? 단서 유형을 알아야 돼. 근데 단서 유형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오답이 원래 많이 나와. 오답률이 높은 게 올해는 특별하게 어법이 오답이 높았으나 일반적으로는 34번이 오답이 높고 그 다음에 37번, 그 다음에 39번이야. 이해돼? 이게 단서 유형이 37, 39번인데 보통 수능 문제를 풀 때 뭐가 어렵냐라고 했을 때 단어요라고 말하면 영어는 가장 못하는 사람. 두 번째, 빈칸이요 하면은 이제 점수가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세 번째, 단서 유형이요 하면 이제 고수 이렇게 보거든. 빈칸까지 해결이 된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이제 단서 유형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타임에 단서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 그리고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 근데 왜 테스트를 진행하냐? 사실 수능 모의고사에서 가장 큰 부담과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 관리야. 70분 시간 지고 모의고사 연습하는 거 학생들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많이 해보지를 못해. 거의 학교에서 보는 시험? 근데 많은 친구들이 또 집중해서 안 봐. 그러다 보니까 연습이 턱없이 부족해. 그래서 또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학원에서 적어도 70분 시간을 지고 보면서 점수를 경쟁을 해보자. 이걸 하는 거야. 시간 관리를 배우는 거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실제로 70분 동안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연습하지 못하면 체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야. 원래 같으면 듣기를 바로 딕테이션 하는데 원래 고3 과정에서는 그때 딕테이션 안 해. 대부분 그 시간에 좀 앞에 주제 유형줄 21번 같은 거 있잖아. 함축적 의미 파악 이런 걸 좀 봐줘. 그리고 다음 타이밍에 뭐 어법 다시 봐주는 거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이게 원래 좀 일반적인 평년의 고3 학급이었으면은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지문의 양이 2개가 아닌 거야. 원래는 훨씬 많아. 한 5개?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나가. 많이 나갈 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성적이 높은 학생들로 구성이 되면 막 8개도 나갈 때가 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나가는 이유는 보면 알겠지만 아직은 이렇게 점수대가 높지 않은 친구들이 좀 대부분이지. 그래서 뭘 가르친 거야? 지난번에? 그냥 영어 가르친 거야.
단어가 무슨 뜻이고 주어가 지금 현재 무엇이고 동사 무엇이다. 왜냐하면 원래 고3 되기 전에 이것들이 되어 있으면 좀 빨리 나갈 수 있으나 지금은 의미가 없어. 문장을 분석할 수가 없으면 선지 분석이 안 돼. 그런 답을 또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업이 그렇게 진행돼. 기본적으로 나는 내용으로 정답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 수업은 듣지 말라고 하는 거라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용으로 혹시 답을 가르쳤니?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내용적인 설명? 내용을 통해서 답을 파악하기보다는 약간 내용적인 설명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느꼈었던 부분. 아 정말? 아마 좀 오해를 했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내용의 이해는 필요하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좀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항상 내가 해주는 말은 내용이 이러하니까 답이 이렇게 된다 라고 공부하면 안 된다를 수업 시간마다 늘 강조하는 거라서 전혀 다르지 않나 생각이야. 당연히 유형별로 접근을 해야 되고 너가 보고 있는 이 지문은 다시는 만날 수가 없잖아. 수능 시험에서도 못 만날 테고 모의고사에서도 못 만날 테고 지금 보고 있는 지문은 내년 학교 내신에서도 안 만날 텐데 내용을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건 부적합하다. 그러나 관가해서는 안 될 부분이 또 뭐냐면 수능 독해 교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뉘지 소재편하고 유형편으로 나뉘어. 맞지? 앞부분에서 유형편을 다루고 대부분 뒷부분에서 소재편을 다뤄. 근데 소재도 또 중요해. 난생 처음 보는 소재는 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지. 글의 주제를 잡을 필요가 있다. 중심 소재가 무엇이며 그 소재의 방향성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그 내용대로 문제를 맞추라는 뜻이 아니잖아. 글의 주제를 잡는 방법을 얘기한 거지. 조금 이해가 되니? 소재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 소재편에 보면은 서양 철학, 역사, 지리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고 이런 소재만을 공부하는 영어 수능 교재도 굉장히 좋아. 그것도 봐야 되는 거야. 뭐 하나 빠트림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또 희수는 선생님이랑 모의고사 수업은 거의 안 해본 걸로 내가 알거든. 그잖아. 왜냐면 언제 입학했지? 작년에. 나랑 수업을 작년에 했어? 아니요. 이번에 1학기 때? 네, 2학기 때. 그치. 2학기 거의 중간고사 할 때 중간고사 대비 시작하면서 들어왔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모의고사를 하나 정도 했을까 말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거의 모의고사를 안 해봐서 다소 아마 좀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수가 원하는 게 문제 유형대로 문제를 푸는 방법, 기술적인 것을 원하는 거잖아. 나는 내가 그렇게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용 설명이 또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고 나가는 것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거야. 뭔가 문제 푸는 감을 좀 잡았으면 좋겠었어. 그게 문제 하나의 설명을 듣는다고 잡히는 부분이 또 아니야. 같은 유형을 또 많이 풀어봐야겠지.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푸는 모의고사 한 번 보고 2주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지문의 개수로는 그러니까 많이 부족해.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추공을 신청해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줘야 돼.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게 모의고사가 본인에게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가 얼마만큼의 중요도를 차지하는가. 최저 용도로서 적어도 영어 등급이 2등급 이상 나와야 되고 어떤 친구는 수학이랑 국어가 많이 약하면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수능에서 영어 1등급 이렇게 바라본다면 학습량은 훨씬 더 많아야겠고 그걸 수업 시간에 한 번에 다 끌고 나갈 수는 없지. 고3 되면은 되게 니드가 다양해. 어떤 친구는 사실 수능 필요 없고요. 내신 점수로 해서 그냥 수능 안 봅니다. 어떤 친구는 수능 2등급만 가면 돼요. 어떤 친구는 진짜 1등급이 필요해요. 이런 다양한 니드가 엄청 많아. 1, 2학년이랑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수업을 설계할 때는 공통 분모를 짜는 거야. 그리고 학생들마다 좀 필요한 거를 개인적으로 숙제로 내주지, 추공으로. 아까 광주고 2학년 은찬이라는 친구는 광주고에서 내신이 1.31이야. 스카이를 가고 싶어. 그럼 최저가 필요해. 근데 국영수가 현재 다 2등급이야. 영어 1을 맞아주면 스카이 갈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아까 와서 얘기한 것처럼 추가 숙제를 받아가는 거야. 일주일에 3일 나와서 기존 수업 시간 이외에 하이퍼 단어 한 대씩 무조건 보고 수특 문제 계속 풀어와서 질문하고 검사 받고 이렇게 하면 1등급이 나오겠다. 설계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진행할 수는 없다. 그것이 필요 없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공통 분모를 나가주는 거. 그리고 필요한 건 이제 개별적으로 다시 맞춰주는 거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방법은 없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내용 설명 하나도 안 하고 이 문제 답은 이러이러해서 단서 이거 잡고 정답이 이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대부분 또 다 넘어져.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알아듣겠다. 아직 단어도 모르고 문장 구조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문장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해서 답이 된대. 근데 정작 그거를 또 줄글로 쓰여있는 글에서 파악해낼 수 없다가 또 대부분이거든. 포인트만 잡고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방법이 먹히려면 진짜 적어도 85점 이상 꾸준히 나와줘야 돼. 상당히 실력이 좋아야 돼. 그러면 다른 내용 하나도 설명할 필요 없이 자 봐봐라 빈칸의 정답이 이건데 빈칸의 구조를 분석했더니 이러한 정답 범위가 생기지 않느냐. 빈칸 추론의 답은 정답 범위에서 나오는 거다. 근데 이 정답 범위는 이 지문에 이 부분에 해당한다. 적어도 34번은 빈칸 뒷자리에서 답을 추론하면 정답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건 어떠한 학생이? 혼자 해석을 할 수 있는 학생들. 그래서 딱 보면은 냉정하게 해서 혼자 해석할 수 있는 인원이다 라고 볼만한 친구는 승재랑 예서 정도. 이건 사실 없는 거지. 근데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예습이 정말 철저해야 돼. 모든 학생들이 내가 아 하면은 무슨 말 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정도의 예습이 철저해야 돼. 효율성 있고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원할 수 있는데 쉬운 길은 없어. 그러한 수업이 효용 가치가 있으려면 그 이전에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야 돼. 단어도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고 문법, 문장 구조, 구문론, 신텍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야 그 다음에 그런 수업이 좀 가능하겠지. 원래 고3 들어갈 때쯤은 그런 수업이 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학급 특성상 그렇게 그냥 빠르게 넘어갈 만한 겉핥기식으로 넘어갈 만한 그러한 학급은 현재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애초에 내용 이해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용 이해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니다. 내용 이해는 당연히 필요하다. 소재도 가져가야 하니까. 괜찮아? 그 정도? 빈칸 푸는 방법을 알아? 어떻게 푸는 거야? 혹시 전에 배웠어? 전에 다른 학원에서 응. 유형별로 푸는 방법들만을 배워서 그럼 한번 말해봐. 그럼 빈칸은 어떻게, 어떤 유형이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빈칸 중심으로 앞뒤를 좀 나눈 다음에 뒤쪽에서 33번은 빈칸이 맨 끝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중간쯤 나눠서 그 옆으로 그게 먹힐 거라고 정말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냥 글을 봤는데 33번처럼 빈칸이 마지막 문장이 있으면 글을 나눠서 중간 윗부분을 읽어서 정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을 믿는 건 아니잖아. 가능할 일도 없고 순위 그렇게 해결될 일도 없죠. 빈칸 유형의 본질은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야. 빈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지. 뭐랑 뭐가 있지? 어휘 빈칸이 있고 문장 빈칸이 있지. 어휘 빈칸은 또 어떻게 푸는 거야? 31, 2번은 대부분 어휘 빈칸이야. 특히 31번은 짧은 어휘 빈칸이야. 이 유형은 또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휘 빈칸은 구조를 분석해서 정답의 범위를 아는 거야. 이해돼? 문장 빈칸은 무조건 주제문이야. 이해돼? 문장 빈칸이 주제문인 거는 수능 역사와 관련이 있어. 수능 50문제였을 때 빈칸 문제가 몇 개였는지 알아? 8개였어. 8개 중에 앞에 4개는 주제 빈칸이고 나머지 4개는 논지 빈칸이야. 근데 수능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영어 실력 때문에 대학이 결정될 정도에 이르니까 국민적 비판이 심했고 빈칸 문제가 점수를 좌우하니까 8개 중에 뒤에 4개를 없앤 거야. 그 뒤에 4개가 논지 빈칸이 없어져. 수능 역사에서 빈칸은 주제 빈칸만 남았어 이제. 이해돼? 수능 모든 빈칸은 다 이제 주제 빈칸만 남게 됐어. 항상 모든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오답률이 높은 거는 항상 34번이야.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절대 등급에서 34번은 풀어서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33번까지 접근한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빈칸의 유형은 주제, 정답의 범위,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답을 지우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 빈칸 문제는 주제 유형이기 때문에 앞부분의 주제 형태의 문제들 동시에 다루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 뭐만 특이점이 있다? 어법 문제만 특이점이 있다. 어휘 문제도 사실은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제다. 왜냐면 중심 어휘의 방향성을 다르게 출제하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 이해돼? 순서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지? 그게 통할 것 같아? 고3 때? 절대 안 돼. 앞뒤를 만나게 하는 거는 중3이나 고1 모의고사에서 그냥 통하게 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 거지. 앞뒤 만나기로 수능 36, 37번 문제가 풀릴 것 같아? 34번 다음에 최악의 오답률을 자랑하는 게 36, 7번 중에 하나야. 앞문장과 뒷문장을 만나게 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풀릴 것 같아? 절대 안 풀려. 1, 2학년 모의고사까지는 연지, 대관, 연교사, 지시사, 대명사, 관사 혹시 이거 배웠어? 이걸로 푸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소재 시작점과 연결점으로 푸는 거지. 고등학교 2학년 단서 문제까지는 소재 시작점과 연결점이 연결사로 드러났지만 고3 때는 연결사를 지운다. 그럼 소재가 공통된 게 2개가 나오면 어디에서 이 소재가 먼저 시작되었는지를 찾아내야 돼. 근데 이게 영어는 뭐가 중요해? 항상 맥락이 중요해. 맥락을 놓쳐서는 이걸 찾을 수가 없어. 그 맥락을 보고
소재 시작점을 또 보는 거예요. 맥락과 단절되어서 포리그즘을 보고 답을 맞춘다. however 보고 답을 맞춘다. this만 보고 답을 맞춘다는 거는 고3 때는 절대로 안 돼. 전국에 똑똑한 애들이 진짜 엄청 많거든. 그 똑똑한 애들이 37번은 틀릴 리가 없잖아. 절반 이상 틀려요. 그러니 필요한 것들이 되게 쉽지가 않아. 되게 많은 거야.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하고 문장 구조 보는 거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지식들이 유형별로의 접근. 대부분의 단어와 문장 구조는 고1 때 끝나. 무조건 끝났어야 돼. 고1 때. 그리고 2학년부터는 1년 동안 문장 구조 분석하고 연습하는 거지. 이제 그게 된 애들이 고3 때 이미 고2 때 고3 모의고사를 봐서 1등급 받는 친구들 있잖아. 뭐 선교나 예건이 같은 친구들은 그게 이제 되면 유형만 보고서 따박따박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등급이 이제 다소 안 나오는 경우는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영어의 기본기가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수능에서 3등급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듣기는 당연히 맞춘다는 가정하에 단어랑 문장 구조 어느 정도만 분석할 줄 알면은 3등급 무조건 나와. 70점이든 79점이든 필요가 없잖아. 3등급이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건 단어 문장 구조 두 가지만 보면은 70점 무조건 나와. 30점 버려도 되거든. 2등급부터는 유형을 보는 눈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지금 수능에서 3등급이 나오는 점수대가 있어? 없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지금 단어가 제일 중요해. 너희들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1번이 단어, 2번이 문장 하나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보는 거. 40번 문제를 왜 틀리냐? 40번 요약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선지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 대조되는 소재들을 구성되잖아. 전부 다. 사전적인 의미의 대조가 아니라 맥락적 의미의 대조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한쪽을 플러스로 놓고 다른 선지를 마이너스로 놓는 연습이 필요하지. 그리고 나서 요약문의 문장 구조 분석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요약문의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된 애들이 40번을 다 틀려. 이해돼? 그러한 연습들을 해야지. 그래서 대부분은 유형별로 접근을 하는 게 맞고, 그러나 소재를 또 놓쳐서도 안 된다. 어차피 지금 배우는 중심 소재들은 글은 달라지지만 핵심이 되는 메인 아이디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수능에 나오는 아주 참신한 새로운 유형의 소재의 지문은 어차피 못 풀어. 그 문제는 거의 다 틀린다고 봐야 돼. 거의 모든 수험생들. 걔네들 버리고 90점을 맞추는 거야. 절대평가는. 그래서 수특 영어를 왜 아직도 보는가? 고3 때 수특 영어 왜 보지? 연계되니까. 이해돼? 근데 수특 연계교재에 나오는 소재들은 어디에서 또 나와? 기존 모의고사들에서 또 나와. 수특 교재 보면은 이거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하는 내용들로 좀 많이 채워져 있다. 그래서 선생님 늘 말하잖아. 뭐 하나 버릴 게 없어. 다 챙겨가야 돼. 내용도 챙겨가고 문제 유형도 챙겨가 다 챙겨가야 돼. 그러나 일정한 점수에 다다를 때까지는 더 중요한 건 일단 단어부터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보는 기본기부터 돼야 된다. 이 정도. 그리고 모의고사 수업을 나랑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수업이 4번이 한 세트로 진행되는 건 알아? 모르지. 아마 모를 것 같다. 그냥 목적 없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게 아니야. 다 15년 가르쳤어, 고3을 내가. 다 목적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지. 그래서
그 네 가지 수업을 하나의 세트로 보고 가면 돼. 이해되니? 오늘 좀 인트로덕션을 해야겠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죠. 오케이. 봐라. 수업을 오래 들은 친구는 각각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것 같죠? 기본적으로 A, B, C, D야. 우리가 화목반이니까 예를 들어서 화목을 쓰자면 첫 번째 타임에는 원래 모의고사 테스트를 하죠. 근데 모의고사 테스트를 왜 하냐? 선생님이 다 해봤어. 선배들 데리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 그러니까 집에서 풀어와. 그리고 채점해와. 진도만 나가자. 시간 아까우니까. 고3이니까 학생들이 알아서 할 것 같죠? 절대 안 해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도 안 해요. 승지 해올 것 같아요? 나 안 한다에 큰 돈을 걸 수 있어. 정말로. 이게 안 돼. 이게 되는 애들은 애초에 학원 안 다녀. 인강하고 말지. 진짜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 고3이 돼서 본인 스스로 70분을 칼같이 재고 한두 번 할 수 있겠지. 1년 내내 개인 스스로 모의고사를 봐라? 이번에 약대간 해도 못했어. 집에서 봐라. 그러면은 독서실에서 보다가 급한 일 있으면은 잠깐 스탑워치 누르고 급한 일 해결하고 와서 모의고사 보고. 그래서 이번에 고3 애들 막판에 문제 많이 풀어주려고 다 집에서 풀어와라 시켰는데 항상 갈급하게 애들이 했던 말. 선생님, 혼자 안 돼요. 혼자 모의고사 70분 못 보겠어요. 그래서 막판에 뭐 했어? 야, 그러냐? 그럼 내가 따로 시간 내줄게. 해서 주말에 모의고사 계속 봐줬어요. 근데 걔네들이 중앙고에서 다 전교 7등하고 3등하고 전교 1등하고 이런 애들도 혼자 70분 못 봐. 그래서 보는 거야. 학원에서. 다 이유가 있지. 다 해봤어. 뭐 테스트를 보고 원래 1, 2학년 같으면은 테스트를 하고 나서 뒤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 딕테이션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을 첫 번째 조건은 듣기에 3문제도 틀려서는 안 된다. 듣기에서 하나 틀리면은 꼭 89점. 이렇게 나와. 근데 이번에 수능 듣기 4번에서 애들 엄청 많이 틀렸거든. 항상 기억해야 될 점은 기억나? 수업 많이 들은 애들? 평가원 12월 수능은요 반드시 신유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로든 아예 21번처럼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신유형의 의미 중에 하나는 문제 순서의 재배치일 수도 있고 듣기 1번 문제가 갑자기 두 문장으로 끝날 수도 있고 예고 없이 나와. 평가원에서 밝힌 신유형을 꼭 집어넣는 목적이 뭐냐면 현역을 위함이야.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본 N수생들이 수능은 항상 유리하거든.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반드시 신유형이라고 부를 만한 게 나와. 이번에는 듣기 4번이었어. 거기서 현역을 위해서 낸 이 신유형이 현역들을 다 잡아먹은 결과가 나왔지. 79점, 89점이 여기서 다 양산이 됐어. 기억을 해야 될 점은 신유형이 있다. 듣기는 다 맞춰야 되는데 듣기를 잘할 방법이 뭐냐. 선생님, 저는 듣기가 너무 약한데 그럼 듣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좋은 건 유학 갔다 오는 거야. 코로나 세대라서 유학이 니네가 별로 없지. 원래 한 20명 앉혀놓고 수업하면은 한두 명꼴로 항상 유학파인다. 항상 유학 갔다 온 애들이 어학연수 최소 6개월 이상 하다못해 가까운 필리핀이라도 갔다 온 애들이 있지. 걔네들이 독해는 못해도 듣기는 항상 놀면서 들어. 딕테이션 이런 거 할 때는 펜 굴리고 놀다가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나는 애들이 유학파야 돼. 근데 코로나 세대라 유학 갔다 온 애들도 거의 없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유학을 못 갔다 왔잖아. 그거 외에 한국에서
듣기, 수능 듣기를 잘하게 해줄 방법이 뭐냐? 딕테이션 말고는 없어. 유명한 프랜차이즈 어학원 듣기 프로그램 전부 다 딕테이션 기반이야. 100%다 딕테이션이야. 듣기를 정말 잘하고 싶어? 그러면 스크립트 가져다 놓고 열심히 받아쓰게 해야 돼. 듣기에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 있어. 듣기에 문제가 구성되는 형태들이 있어. 듣기 문제, 돈계산 문제 순서가 어떻게 돼? 문제가 어떻게 제시돼? 1번이 단가, 2번이 곱하기 수량, 빼기 디스카운트, 더하기 엑스트라 차이지. 이걸로 구성돼. 이것도 유형이 있다. 그 연습을 딕테이션을 통해서 계속 해줘야 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니네 읽으라고 시키잖아. 모르는 단어 발음이 많지 읽을 수 없는 건 들을 수가 없어. 본인이 생각하는 그 어휘의 발음이 실제로 원어민이 말하는 그 발음과 굉장히 상이하다면 그 단어인지 알아듣지도 못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듣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딕테이션이다. 값비싼 프로그램 필요가 없다. 어차피 딕테이션 기반이다. 일반적으로는 원래 딕테이션을 해주지만 어느 정도 기본기가 되어 있는 학급 내지는 원래 평년에 고3이었으면 수업 시간에 딕테이션을 안 해요. 이 시간에 원래 21번하고 29번을 원래 풀어줘. 원래. 이해돼? 그래서 3번 세트로 모의고사 끝나. 그런데 선생님이 이 학급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아니야. 이번에 듣기 몇 개 틀렸냐 이거지. 듣기 이번에 다들 몇 개 틀렸어? 이번 시험에서? 엄청 틀렸잖아. 점수대가 70점 이하면 듣기부터 잡아야 돼. 1번이 이 학급의 목표는 사실 듣기인 거야. 원래는 수업 시간에 고3 애들 데리고 듣기를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추궁이 시작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관찰하는 거지. 하다가 필요한 애들을 부르는 거야. 나연아, 이번에도 듣기 많이 틀렸는데 추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나연이는 듣기 추궁 문제집을 푼 적이 있나? 한 권 다 풀었나? 아직 못 풀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에 풀던 거 어디 갔어? 가져와. 근데 이걸 수업 시간에 듣기 유형을 분석을 해준다든지 몇 날 며칠 듣기를 메인 테마로 자꾸 수업을 해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고3 학생들을 망치는 길이지.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원래 고3 수업에는 테스트 보고 바로 어법과 21번 함축적 의미 파악하고 넘어가는데 이 학급은 아니다. 딕테이션을 할 계획이다 라는 거. 그리고 나서 더 필요한 애들은 듣기 추궁으로 권유를 하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평년의 고3 그룹 말고 지금 여기에서 진행하는 걸 얘기하자면 이래 그냥 18번부터 30번까지 나가는 거야. 여기에서 핵심은 어법이야. 아까 말했지만 18번부터 20번 이 세 문제를 틀리는 학생은 없다. 만약에 18번, 19번, 20번에서 오답이 나온다? 도표 안내문에서 오답이 나온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만약에 그 부분에서 오답이 나오면 그냥 이런 문제 자체에도 의미가 없어. 그냥 단어, 문장 구조. 그러니까 천일문, 기본편, 정말 필요하면 입문부터 빠르게 스타트를 해줘야 돼. 이 수업이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이해돼? 그 부분 빼고 나서 나머지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에서 주제랑 이제 어법, 어휘 이 세 가지인데 주로 첫 번째 B타임에서는 어법을 다룬다. 근데 어법을 다루는 이유는 구문론을 다루는 거야. 인강 강사들이 제일 잘 파는 게 이거잖아. 이건 인강으로 사실 대체가 가능해. 신텍스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이명학 선생님이 신텍스.
어떤 분은 구문론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깔고 어떤 분은 통사론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깔아요. 이게 기본이거든. 이거는 그냥 영어를 시작하는 것이 기본. 그래서 이걸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그러니까 평년 같으면 이런 거는 조금 빠르게 지나가지만 여기 학급에는 내가 너무나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 그리고 C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시험을 본 그 다음 주 같은 요일에는 오늘 사실 할 거지. 30에서 36번. 이 부분의 주제를 다뤄. 근데 주제를 다룬다는 게 착각하면 안 돼. 내용을 이해해서 주제를 다룬다는 게 아니야. 수능 지문에서 주제를 구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다 대조야. 왜 대조인지 알아? 서양 철학은 이게 원래 인트로덕션 시간에 다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번에 없었잖아. 플라톤의 이데아부터 시작해. 종교 자체도 플라톤의 이데아 구조로 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대조점이 나와. 이게 통념, 반박, 예시든 문제점과 해결책이든 어쨌든 대조점이 반드시 나와. 이게 1, 2학년 지문에서는 쉽죠. however 있으면 그런 거 볼 수 있잖아. 뭐지? 빈칸 문제 풀 때 however 있는 앞뒤 뭐 중요하게 봐라. 근데 이게 고3 때 안 통한다고. 1, 2학년 때는 통할 수 있지만 고3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정말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그래서 A, B 대조를 통해서 주제를 판별해야 되는데 통념을 상정해놓고 반박하고 들어가는 지문들이 많다. 그러면 상정되어 있는 통념은 맥락상 어떻게 추론할 거냐? 반박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추론할 거냐? 라는 부분을 배워야 되는 거야. 이 4번의 수업 중에 가장 난이도가 있는 게 사실 오늘 수업인 거지. 한글로 읽어도 글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 선생님이 여러 번 뭐라 그랬니? 수능 시험에서는 한글로 읽어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지문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 내용에 매몰되지 말아라. 내용에 정신을 완전히 빼앗기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푼다. 지문이 어려우면 선지가 쉬워서 답이 나오고 지문이 쉬우면 선지가 어려워서 답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내용에 매몰되지 말고 어쨌든 정답만 찾으려고 노력을 해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31번부터 6번 사이는 주제를 찾는 방법. 이걸 통해서 앞부분의 주제 문제들을 다 해결해줘요. 근데 이러한 큰 틀은 내가 수업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고3 수업 다 똑같아. 거의 다 똑같아.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37에서 45번인데 이 부분이 이제 단서를 주로 다루는 거야. 애초에 36, 37, 38, 39번은 완전 단서 유형, 40번은 요약문이라서 주제문 유형인데 이 주제문도 사실 30, 1, 2, 3, 4, 5, 6, 8, 10파트에서 해결해준다고 봐. 그리고 동시에 구문론을 통해서 요약문의 구조를 분석해야 답이 나오는 거.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리가 장문 유형이라고 보는 41, 42, 43에서 45번. 역시 43, 4, 5번 틀리면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학생이야. 그러니까 43, 4, 5번에서 오답이 나오면 안 돼. 무조건 정답 맞춰주는 거. 41, 2번 중에서 오답률이 높은 건 어디야? 놀랍게도 41번이야. 항상. 42번은 둘 중에 하나잖아. 어휘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휘 빈칸이고. 근데 이 부분이 어렵지가 않아. 41번이 해결되면 42번은 그냥 공짜인 경우가 엄청 많아. 41번이 어렵고 보통 수능 오답률 1번이 34번, 그 다음에 37번, 그 다음에 39번, 그 다음에 41번 순서야. 올해만 유독 이상하게 2등을 누가 했어? 29번이 했잖아. 29번도 뒤통수를 친 거지. 뭐가 나왔다고? 원래 제기대명사가 수능 파트가 아니야.
제기대명사가 출제됐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았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순서로 보는 게 맞고, 이 순서로 보는 이유는 얘네들을 맞추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통해서 나머지 유형들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렇게 해결이 되죠. 학급 특성에 좀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손해를 보는 게 난 승재라고 봐. 이와 같은 지난번과 같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왜냐면 조금은 더 승재는 내가 속도를 내주고 조금은 더 많은 진도를 이제 빼줄 필요가 있는 거지. 승재도 수능에서 등급이 높아야 하니까. 그런데 사실 나머지 친구들은 34번의 정답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봐봐.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어? 빈칸의 구조로 보면 어쨌든 엔드 앞뒤는 똑같아야 되고 예시가 2개 나오지 않았느냐. 사실은 예시 앞부분은 주제문이기 때문에 이 주제문을 대등한 원리로 이프절이 나열했다. 그러면 이프절의 사운드에 대한 원리를 찾으면 빈칸에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운드의 원리는 because of resolution limit of the auditory system. 이해는 돼요? 청각 시스템의 해상도의 제한. 근데 여기서 레졸루션을 설명을 안 하면 또 이해가 안 되고 문제 답을 맞출 수가 없죠. 해상도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레졸루션은 결단력, 해결책 이란 평이한 뜻도 있지만 해상도라는 뜻도 있잖아. 청각 시스템의 해상도의 한계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해상도가 뭐지? 픽셀의 크기를 말하잖아. 픽셀의 크기가 일정한 정도로 촘촘해지고 충분히 작다면 점으로 여기는 단절 형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림, 연속 형태로 보잖아. 그게 소리에도 적용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any faster than that 당연히 구조 설명해야지. 이 구조 이해돼? 그 명령문 구조야. 명령문 end니까 end가 여기 살아있어서 이 end는 앞에 있는 문장과 대등하다고 보지 못하는 거지. end 앞뒤는 똑같잖아. end 뒷부분과 여기는 같을 수 있지만 명령문 end야.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넘겨봐라. 그러면 해상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야. 그러면 이 글에서 해상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뭐야? 아, 연속이라고 그림을 인식하게 된다 해서 사실 답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면 과연 도움이 될 거냐, 학생들에게. 예건이나 승재나 이제 선교 라인까지는 아마 해결이 될 거야. 거의 거기까지는 해결이 됐지만 왜냐하면 거의 1등급에 준하는 실력이니까 이미. 나머지 학생들은 과연 이게 수능 점수를 향상시키는 게 도움이 될까? 가르치는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 구조로 볼만한 실력이 아직은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첫 번째 무조건 단어야. 외국어라서 단어를 모르면 할 수가 없다. 잘 나가는 그 학군지에서 보통 고3 때 단어를 어느 정도 보는지 알아? 거기 교재들 한번 봤어? 1등급을 요하는 학생들이 보는 교재 단어가 얼만큼의 개수가 돼요? 무조건 하루에 50개 매일이야. 하루에 50개. 이해돼? 이 정도를 쳐주지 못하면 수능에서 아마 단어 많이 부족할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요구하기는 사실 무리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밑에 학년한테는 얘기했어. 야, 이번에 단어 특강 끝나면 무조건 하루에 50개씩 단어 나간다.
그 정도는 해줘야 수능에서 1등급 나올 것 같다. 절대평가라서 1등급이 쉬울 것 같지만 보통 구모에서 1등급이 15% 나왔어도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은 몇 프로 나와요? 6%, 7% 이렇게 나온다고. 빨리 갔다 와. 2등급은 엄청 많이 나와. 20% 나와요. 만약에 학생이 2등급이 목표라면 조금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지만 1등급은 엄청 안 나와. 영어 절대평가를 했을 때 대학들이 반발이 진짜 심했는데 그때 평가원이 대학에 한 약속이 이거야. 야, 그래 2등급부터는 좀 놔주고 적어도 1등급은 우리가 쉽게 안 줄게 해서 받아들이는 게 절대평가야. 1등급을 요구하는 친구가 승재처럼 있다면 진짜 하루에 단 50개씩 해야 돼. 수능 거기 뒤쪽에 있는 수능 문제들 니네 남았잖아. 솔직히 봐봐. 거기서 모르는 단어, 아는 단어 구별해보라고. 엄청 단어 어려워. 그 개수가 엄청 많다. 점수가 나오려면 단어가 필요하다. 본인 등급 보고 만약에 그러니까 3등급 이하다. 사실 다른 것보다는 단어가 가장 급하다. 가장 단어가 급하다. 이렇게 보는 거. 보통 물어보잖아. 예선은 영어 모의고사 볼 때 뭐가 제일 어려워? 이때 단어요라고 하면은 신뢰이 높지 않다고 모든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 왜냐면 단어는 영어 모의고사에서 가장 쉬운 영역이야. 단어는 혼자 극복할 수 있는 영역. 학원을 안 다녀도. 그래서 단어가 어렵다고 하면 잘하진 않는다. 내가 입학생담은 원래 다 했잖아. 그렇게 무조건 판단하고 들어가.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구문론을 해줘야 돼. 일반적인 고등학생이라면 단어와 구문론이 고1의 목표야. 고1 때 두 가지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글의 구조를 보는 거야. 글의 구조로 보는 거는 주제를 발견하는 원리를 아느냐, 정반합의 원리를 아느냐. 정반합 기억나? AP 대조구조로 가는데 항상 앞부분이 주제인 경우 있지. 괜찮아? 비유적 표현으로 주제를 유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글의 구조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세 번째는 선지 분석이야. 선지 분석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정답을 네 번째죠. 정답만 맞추는 거. 이게 고2 때의 목표라면 고3 때의 목표는 이제 마지막인 거지. 승재는 한 3번쯤 지금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내가 아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사실은 1, 2번도 사실 좀 급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최소 고3이니까 아유 그래도 지문 4개는 진도로 나가야겠다 이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해석시켜보니까 어땠어? 단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습을 너희들이 해왔는데 내가 바라는 수준이 아닌 거야. 해석시켰는데 단어를 몰라. 학생이 단어 조사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런데 내가 뭘 알아? 기존에 여러 학생들이 있었을 때처럼 너 이 새끼 이 단어 이거 조사도 똑바로 안 해오고 이렇게 해서 공부가 되겠냐? 라고 하면 공부에 흥미가 떨어질 집단이라는 걸 내가 아는 거지. 당장 마음의 문이 닫히잖아. 뭐야 단어 하나 조사 못 해왔다고 해서 너무 가혹하다 라고 생각할 학생들이 많아. 그러니까 단어를 조사를 안 해왔어도 뭐라고 안 했잖아. 근데 원래는 혼나야 돼. 왜냐면 기본이잖아. 단어를 내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줄 수 있는데 안 외워줘요. 단어는 뭘 통해서? 반드시 사전을 통해 자기가 쳐봐야 돼. 그러면서 품사도 보는 거야. 그 단어의 다양한 뜻도 보면서 맥락적 의미를 찾아 적어줘야 돼. 더 좋으면 예문까지 보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진 않으니까 사전을 꼭 찾아봐. 단어의 뜻이 되게 많잖아. 근데 그 되게 많은 뜻들을 쭉 보면 뭐가 보여? 핵심이 되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아. 그 다양한 뜻들 중에 그냥 아무 단어 첫 번째 뜻을 써보면 안 되잖아. 뭘 쓰는 거야?
맥락에 맞는 단어의 뜻을 거기서 또 찾아야 돼. 그게 교육이야. 엄청난 숙제인 거야 사실은.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부분이 사실 학급의 지금 가장 어려운 점.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 암기도 암기지만 조사가 잘 안 된다. 두 번째는 예습해오는 과정에서 구문론이 됐어야 돼. 문장 구조가 웬만해서는 다 적혀 있어야겠지? 근데 지난번에 해석을 그러니까 최소 4지문은 나가려고 계획했다고. 근데 해석을 시켜봤더니 대다수의 학생이 이건 시윤이도 포함이야. 형규 포함이고 사실 내가 칭찬은 했으나 그 칭찬은 잘해서 한 칭찬이 아니야. 알아? 너 진짜 잘하는구나 실력이 높아라고 해서 칭찬한 게 아니라 공부해야지 하는 의미로 해준 칭찬이었어. 그럼 무슨 말이냐? 근데 승재도 조금 약하긴 해. 정확한 동사 빠르게 봐야지. 동사 잡아놓고 이 동사와 묶여있는 주어로 봐야 돼. 근데 이 개념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해.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글을 읽어서 정답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절대 안 돼. 그 방법이 있으면 영어 강사에 다 굶어 죽어야 돼.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 기본적으로 이 두 단계를 무시하고 업그레이드 할 사람이 없어. 준혁쌤 맨날 4등급 맞다가 수능에서 2등급 받았지. 박진성이라고 알아? 오대현이라고 알아? 맨날 4등급 받다가 이번에 그래도 2등급 받아가지고 수능 끝난 다음날 얘네들 역동 애들인데 태정관에 찾아와서 선생님 보자마자 큰절했어. 걔네들 맨날 가르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일단 이거야. 수업 시간에 이거 안 되면 남학생들이잖아. 엄청 욕했어. 너 망한다. 너 망한다. 어느 순간 이게 잡혀. 근데 이게 선생님 제가 지금 고3인데 지금부터 문장 구조 이런 거 다시 꼼꼼히 배우는 게 과연 수능 볼 때까지 도움이 될까요? 돼요. 구문론이 정말 쉬워. 엄청 어려운 것 같지만 나연이는 문장 구조 지금 볼 줄 알잖아. 이게 몇 번 보다 보면은 금방 잡혀. 연습을 통해서 문장 구조는 금방 잡힌다고. 일단 이게 중요해. 지난 시간에 거의 지문 사실상 한 개 했어. 나머지 하나는 고3 예비 고3인데 하나는 너무하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 빨리 그냥 끝내버린 거야. 어렵겠지만 집에서 복습할 놈들은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나머지 하나는 빨리 끝냈다고. 사실상 지문 하나밖에 못 나갔잖아.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안 되면 15년을 내가 고3 가르치면서 깨달았거든. 절대 점수 안 나와. 2등급이라도 가려면 구문론까지는 돼야 돼. 무조건. 3번이 글의 구조. 수능 지문의 특징이 뭐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수능 지문은 생김새 자체가 굉장히 물리적인 한계를 가져. 수능 지문의 출제 원칙 1번은 뭐야? 원 토픽 원 패러그래프야.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에는 복잡 다단한 주제를 쓸 수가 없어. 하나의 주제만 쓰게 돼 있어. 더 중요한 건 열린 결말이 없어. 지금까지 수능 모의고사 지문 수백 개를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반드시 글의 결론이 있어. 지문 하나에. 근데 문장이 몇 개야? 정말 문장의 개수가 적으면 문장 4개로 하나의 지문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아. 고3은 문장의 길이가 길어서. 정말 의미 없는 짧은 단문들 빼면 한 5개, 6개 안으로 무조건 글이 끝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글의 주제를 반드시 제시해줘야 되는 게 출제 원리인데 문장의 길이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개수가 주제를 제시하는 당연한 방법이 있어. 그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는 형태들이 있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글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똑똑한 학생들은 뭘 물어본다? 이 단어 뭐예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요? 이 문장의 의미가 뭐예요가 아니고 행간을 물어본다.
선생님, 이 문장과 다음 문장이 왜 나열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장과 다음 문장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잘해. 내신 기간에도 잘하지만 맨날 남아서 고3 애들 질문하는 애들 대부분은 그런 거 물어봐. 문장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글의 구조를 보는 연습이야. 여기까지 되면은 사실상 1등급이 사정권이야. 그리고 나서 선지는 어떻게 제시가 되느냐. 정답을 주느냐? 정답을 가리기 위한 방법은 뭐냐? 주제를 감추기 위한 방법들은 뭐가 있느냐? 요지 문제는 선지가 상징성을 갖는다. 주제를 감추고 싶으면 의문문으로 제시한다. 의문문으로 주제가 제시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선지에 대한 대답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지. 여기까지 되면 넉넉하게 1등급 이렇게 보는 거야. 괜찮아? 1, 2번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3, 4번으로 갈 수는 없다. 이거는 나쁜 선생님이지. 나쁜 선생님이. 달리기를 못하는 꼬맹이에게 넌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너 조금 있으면 개주 나가야 되잖아. 뭐 일단은 바톤 줄 테니까 뛰어. 일단 뛰어. 저 잘 뛰는 방법도 모르고 잘 힘든데요. 몰라. 일단 뛰어봐. 하고 바톤 던져주는 거랑 똑같아. 성과가 나올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돌입해야 되는 부분은 3번에서 4번을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야. 일반적인 고3 학급은. 근데 선생님 말하는 일반적인 고3 학급은 올해는 좀 특이 케이스지만 대부분 조금 그래도 영어의 성취도가 높은 선배들을 주로 맡았으니까 무리 없이 진행을 했어. 정말 성취도가 높은 학급일 때는 16쯤은 나갔어요. 한번 수업하면은 16쯤은. 내신 기간에 빡세게 나갈 때는 한 타임에 20쯤은 나갔어. 어떻게 나갔겠어? 이미 손발이 맞아. 야, 이거는 이게 중심이지, 이게 포인트지, 이 단어 있으면 뭐지? 그런 다음 뭐겠어? 선지 봐봐. 그렇게 되는 거잖아. 하고 20개 쭉쭉쭉 나가줘. 불만이 없지. 핵심이 지금 뭐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이거를 소화시킬 수가 없다. 이게 일단 핵심인 거고. 당장 그렇게 나갈 수는 있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등이 접속사가 있으니까 and와 or 뒤에는 반드시 같은 말이 나온다. 그런데 뭘 조심해라. 이 and는 그런 게 아니라 봐봐라. 이게 감춰져 있는 명령문 아니냐. 그러면 대신 뭔지 추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거는 어차피 if절이 있으니까 대등한 예시다. 그러니까 이거 끌고 내려오면 답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뭘 봤다고? 단어 조사도 안 되는 걸 본 거야. 지난 시간에 뭘 봤어? 문장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동사도 못 찾는 거야. 심지어 뭐 했어? 해석하는 방법 알려주고 다시 시켰는데 3번 4번 걸려. 버려야 돼. 그러면 그거를? 안 돼. 챙겨가야 돼. 안 그러면 무의미하니까. 여기서 이제 승재한테 그래도 내가 미안한 마음과 고만한 마음은 아주 조금 생기는 거지.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냥 앉아있잖아. 웬만해서는 알아들을 만한 학생인데. 그런 거야. 다음 시간에 들어오는 아린이도 항상 영어는 전교등수. 이번에 광남고 2학년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100점 아니지만 얘는 중1부터 직전 시험까지 100점을 놓친 애가 없어. 놓친 적이 없어. 모의고사도 고3고 프로도 거의 항상 1등급. 걔가 와도 이렇게 못 나가. 그러면 아린이랑 승재 둘만 데리고 수업하는 건 똑같으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저렇게 답을 찾는구나 싶지만 뭐가 안 돼? 정작 본인 문제 풀 때 이게 적용이 안 될 거야. 그걸 내가 알아. 그래서 일단 기본기. 고3 때 항상 중요한 건 뭐다? 이거는 작년 고3한테도 진짜 늘 해줬던 말. 야, 마음 급하다고 해서 정답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는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된다. 작년 고3 때 항상 해줬던 말이야. 마음 급하지. 지금 좀 뭔가 빨리 뭔가 해내야 될 것 같지. 그러면 너 다시 기본기로 가. 항상 수업 시간에 하는 말. 단어부터 다시. 문장 구조 다시 봐.
거기에서 기본적인 힘이 나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곱셈 공식이 안 되면 2차 함수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함수를 못하면 수학은 아예 그냥 접어야 되잖아. 함수부터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데 학생이 곱셈 공식이 안 돼. 수업은 할 수 있어. 함수를 가르칠 수 있지. 그러나 학생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해준 수업이 아닌 거다 라는 점. 사실은 계속 1학년 때부터 수업을 들었던 친구는 수업의 지향점이 뭔지는 아마 알 거야. 항상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진행할 게가 아니라 1, 2학년 때 늘 이렇게 진행해 왔으니까 각각 목표한 바가 있고 달성하고 싶은 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구성원들을 무시하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구성원에 맞게 뭐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니다. 지난 시간엔 거의 개강한다고 생각을 했잖아. 처음에는 그 생각을 안 하고 들어왔는데 몇 문장 시켜보고 내가 그 얘기를 바로 했을 거야. 영상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이거 개강하는 거라고 한 게 아니라 몇 문장 학생들 시켜보고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야.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처음부터 해야겠다. 수업하다가 느꼈거든. 완전 처음부터 해야겠다.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품사가 뭔지 이거부터 다 가르치고 나가야겠다. 그거 안 하면 어쨌든 발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거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있었던 모의고사 수업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던 게,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가 몇 주야? 짧으면 1주고요. 길어봤자 2주.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대부분 학생들의 컨디션이 어때요? 수업을 빡세게 나가기가 힘든 컨디션 전부 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해? 학기 중에는 뭔가를 해내기가 어려우니까 방학 때 해내는 거다. 방학 때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지. 보통 이렇게 짜여져 있는 모의고사 수업은 방학 때 좀 유효성을 갖는 거야.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그 사이에 봤던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지난 시간에 모르는 것들이 좀 다소 많이 있으니까 일단 그것들부터 공급을 해주자.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또 너희들이 재수생은 아니잖아. 현역들은 3학년 1학기도 생각을 해야 돼. 대부분 또 저는 정신대요 이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 막상 뭐 수능 원서 쓰면은 또 수시 쓴다고 늘 아니라고 하지만 수시 원서를 일단 그래도 써보자 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3학년 1학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역시 기본기가 필요하다. 문장은 해석할 줄 알아야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런 수업 구조 괜찮아? 그러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는 안 해도 될 듯. 오케이. 사실 오늘도 최소 3개는 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어. 33번과 34번은 왜 하냐? 수능에서 이 문제를 사실 맞추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야. 33번과 34번 유형을 통해서 주제 유형을 해결해 주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고3 수업을 진행하는데 앞부분 22번, 23번을 해주는 수업들이 있을 수 있으나 수능 경험이 대단히 부족한 강사의 가능성이 크다. 주제 유형만을 놓고 접근하기에는 수업의 손실이 너무 큰 거지. 수업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생각해봐. 몇 번 없어. 진짜 몇 번 없어 수업. 그 대단히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 효율성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본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고득점을 얻어야 되는 학생들이 이미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들이 하는 것과 같이 이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는
절대로 소화가 안 된다. 소화할 만한 체력이 필요하다. 이게 일단은 기본. 그거는 오랫동안 학생이 가르쳤으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 어느 정도. 일단 뭐 그럽니다. 33번, 34번 그리고 35번 관계없는 문장. 이거는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나느냐. 아마 여기서 나한테 모의고사 자체를 또 오래 배운 친구는 없어서 승재는 여러가지 이유로 나왔다 들어왔다를 반복해서. 승재 35번 무관한 문장 어떻게 푸는 유형이지? 주제를 초반에 전달. 그렇지. 그런 거야. 35번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인트로덕션이야. 지난 시간에 인트로덕션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전체 흐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흐름이라는 단어만 보고 문제를 잘못 접근하고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능 시험은 단 한 번도 흐름이라고 안 했고 전체 흐름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전체 흐름은 반드시 주제를 일컫는 말이고 기억나십니까? 90% 이상은 뭐라 그랬어? 첫 부분에 늦어도 두 번째 부분에 반드시 주제가 제시가 돼요. 그러면 이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사실 두 가지 형태로 나뉘죠. 주제 형태로 가자면 중심 소재가 누락되어 있는가? 중심 소재는 들어있지만 방향성이 다른가? 가장 어려운 형태는 이런 형태라고 했고 두 번째는 단서형인데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 고3 때는 이거 거의 안 나온다. 단서 형태는 이게 모의고사가 영어가 1, 2학년이랑 3학년 모의고사가 완전히 다른 시험지야. 특히 1년에 3번 나오는 6, 9, 11 수능 평가원에서 만드는 시험지는 그냥 이런 모의고사랑 달라. 고3 모의고사 풀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 3모, 4모 뭐 이런 거 점수 잘 받다가 갑자기 6모에서 점수 떨어져. 그리고 8, 9모 이런 데서 점수 떨어지는데 10모는 또 잘 봐. 이런 애들이 이때 컨디션이 나빴어요 라고 말한 애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야. 평가원 걸 못 푸는 거야. 무조건. 유형 자체를 이런 식으로 보는 애들이 여기서 다 깨지는 거야. 평가원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 앞뒤에 순서 맞추는 거 절대 안 나와. 평가원 절대로 안 나와. 글을 보면 중간 부분에 윗부분을 본다 절대 안 나와. 절대 그렇게 해결이 안 돼. 그렇게 치우면 전국의 외고 과고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1등급이 5% 6%밖에 안 나올 이유가 없어. 절대 그렇게 안 나온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서형도 가능은 하지만 단서형으로 나면 정답률이 높아진다. 고3은 단서 형태는 낀 문장을 찾으라 그랬고 단서는 연지대간이라 가르쳤죠. 근데 연지대간도 고1 것까지는 써먹을만 하지만 고3 때는 반드시 뭐다? 소재의 시작점과 연결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수업 시간에 다 했잖아. 근데 아마 못 봤지 이수는. 왜냐면 모의고사를 나랑 거의 안 해봤잖아. 원래는 이걸 다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 근데 문장 구조가 좀 어렵지만 주제를 제시하는 정말 강력한 방법인 그래서 뭐가 중요해? 구문론이 중요한 거야. 강조구문이 들어있었어. 주제가 강조되고 있는 게 뭐야? 이 글의 주제는 스포츠와 음악, 연주의 비교가 사실 그의 주제인 거지. 그냥 앞뒤 흐름을 보고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주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주제에서 벗어난 걸 찾는 건데 중심 소재 누락은 스포츠와 연주의 비교가 빠져있으면 골라내고 어려우면 뭐야? 이 글은 선생님이 주제는 뭐라 그랬어? 소재 간의 관계라 그랬지. 뭐야? 스포츠와 연주는?
플러스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중심 소재 누락으로 해결이 돼 문제가. 그러나 방향성으로 마이너스 소재가 나오면 오답률이 제일 높다. 스포츠도 들어있고 연주도 들어있는데 둘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등장해버리면 학생들이 놓친다고. 소재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답을 보자면 3번이잖아. 손을 통제하는 근육의 행동의 일반적인 설명은 잘못된 임프레션을 준다. 자, 어느 정도에 대하여 fingers can be controlled independently. 손가락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정도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준다. 이게 과연 스포츠와 연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없어요. 그냥 손가락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이 둘의 관계를 정리한 게 아니라고. 이해돼?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소재. 글에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지만 둘 사이의 플러스 방향성. 이게 빠져있는 거다. 그게 이 문제를 맞추는 근본적인 방법이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근데 내가 다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렇게 가르쳤어. 나중에 고3 후반기나 실력이 높은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 가르쳤을 때 다음번에 이 문제를 보고 우리 학생들이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절대 못한다고 봐. 왜냐하면 애초에 첫 번째 문장은 못 넘었을 거야. 이 첫 번째 문장에 들어있는 어휘와 첫 번째 문장에 들어있는 이 구문을 몰랐을 거라고. 그래서 허공에 외치는 소리로 수업이 끝나는 거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야, 이거 강조 구문이 뭔지 아냐? 이거 사실 주어가 participation인데 이거 뭐야? 사실 여기 탁월성의 그런 그 신체적인 추구는 연주를 말하는 거 아니냐, 퍼포먼스를. 근데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보이냐? 아트와 스포츠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으니까 한쪽 분야의 탁월성일 추구에 참여하는 게 무엇과 무엇이 같은 거냐? 아트와 스포츠와 같은 거다라고 말한 거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뭐였느냐? 다른 게 아니고 링크다. 링크가 글의 주제다. 링크가 빠지면 오답인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 뭐가 중요했다? 문장 구조부터. 괜찮아? 문장 구조부터 봤어야 돼. 그죠? 가끔 이제 또 해석을 시켜보면 또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선생님 이거가 뭔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결해줘야 돼. 그죠? 어쨌든 이 문제는 저렇게 푸는 문제였죠. 33번 아까 본 것처럼 빈칸에 들어가는 빈칸 앞자리 보면 이거 명령문이라 그랬죠. Any faster than that.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라. and 그러면 이해돼? 선생님 명령문은 동사 원형 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진 않죠.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형용사로 시작이 되어도 명령의 일종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비동사 뒤에 형용사는 결국 동사적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지?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라. 그래서 얘가 명령문이다. 그러니까 and 뒷자리는 명령문의 결과 아니냐? 그건 아느냐? 명령문 and는 뭐라고 해석하냐?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명령문의 결과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and 뒷자리에 where there is 너는 해석할 줄 아느냐? where이 뭐냐 여기서? 관계부사? 아니다. 뭐냐 이 where은? 의문사? 아니다. 뭐냐? 접속사 where는 아느냐? 접속사 when은 학생들이 빠르게 인지를 하지만 접속사 where는 놓치잖아. 이게 바로 접속사 where의 자리다. 뭐 어떻게 해석하냐? There is none.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움직임을 인지하는 것과 대등한 게 뭐냐? 그게 5번 아니냐? They exceed the temporal resolution of our visual system. 우리 시각 체계의 시간적 해상도를 초과한다. 근데 이게 또 내용 자체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안 되면 정답이 그렇게 추론되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도 떨어져요. 지금 이해 안 된 친구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거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글의 내용도 다시 이해시켜야 돼.
그래야 방금 적용했던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여 그래서 if들의 원리를 똑같이 추론하는 방법이 맞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간단한 수학적 공식 같은 메커니즘을 작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필요하다. 모든 게. 작은 거 하나하나 다. 34번은 또 어떻게 푸는 거냐. 34번엔 만약에 빈칸 문제를 찍어야 된다. 그리고 빈칸이 글의 중간에 있다? 그러면 뒷자리에서 정답을 찾는다면 답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먼저 어떤 말이 들어갈지를 구문 분석을 해줘서 정답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빈칸 문제는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달려드니까 자꾸 오답이 나온다. 빈칸은 뭐다? 정답의 범위를 상정하는 거다. 여러 번 가르쳤던 거. 또 얘기하자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정답이 뭐냐? 무한대야. 정해진 답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나를 본 적도 없다. 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녀는 나의 가족이다. 가능하잖아. 그러나 그녀는 여자를 좋아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이해돼? 뭐가 핵심이야? 정답은 없다. 원래 빈칸 문제의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가 존재한다? 범위만 존재한다. 빈칸 문제는 이렇게 정답의 범위를 상정하고 범위에서 벗어난 오답 선지를 제거하면 남는 빈칸이 나온다. 이게 문제 풀이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수능 역사를 통해서 사실 또 주제 유형만 남았다. 이거는 수능 역사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다. 라고 보자면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뭐야. 쉬운 공부 방법이 없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지. 무슨 말이야? 빈칸의 구조를 분석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구문 분석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해. 지금 이것만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친구가 몇 명이나 있어. 승자 안 써왔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항상 영어를 잘하는 선배들은 써왔니? 너 전에 몇 번 하던데 뭐 해온다 그랬어? 이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얘가 정답이 그렇게 되어야 할 근거가 내 수업을 들은 것처럼 적혀있어. 그리고 수업 끝나면 뭘 물어본다고?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답이 되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 문제의 답이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풀면 안 됩니까? 가장 이상적인 수업이지. 이해돼? 들어보고 야 근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논리적 결함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찍어서 맞춘 거야. 아니면 야 내 생각이랑 다르지만 그것도 괜찮다. 아니 네 생각이 더 적합한데?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이해돼?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적어도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볼 실력은 이미 갖춰져 있어야 돼. 빈칸에 뭐가 들어갈 거냐를 물어봤을 때 앞부분에 대한 해석이 온전하고 인어널트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니까 그것에 이유가 들어갈 거다 라고 판단은 돼야 되지. 근데 빈칸 문제가 어렵다라는 게 항상 문제야.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의 구조를 보면 Sustained slow flight 이 부분이 주어야. 새에 대한 Sustained는 알아? 그러니까 물어보자면 다하나 Sustained가 뭐지? 지속적인 이 정도로 돼야 돼. 새에 대한 지속적인 저속 비행. 근데 어떤 새야? Which has a high average flight speed. 높은 평균적인 비행 속도를 가지고 있는 새의 지속적인 저속 비행이 is costly. 값비싸고 대가가 크고 aerodynamically
공기역학적으로 impossible, 불가능하더라. 이 부분에서 뭘 얘기했어? 아, 새는 낮은 속도의 비행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 And hence, 그러므로 being able to reduce speed, 속도를 줄일 수가 문장구조 분석이 돼. 속도를 줄이는 것, being이 주어고 is unlikely to occur가 동사 파트야.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한 거야. 그 사이에 뭐가 삽입돼 있어? 인오덜투가 삽입돼 있잖아. 빈칸에 들어갈 정답의 범위는 뭐야? 첫 번째, and 앞뒤는 똑같았잖아. 새는 저속 비행을 할 수 없다. 두 번째, 저속 비행을 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이 글에 반드시 언급됐을 거다. 그러면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뭐가 있어? 모르겠으면 뭐 하라 그랬어? 같은 문장 구조에서 답을 추론해보는 게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사실 여기 나왔잖아. 이거는 34번이지만 정답률이 괜찮지 않았을까? 맞췄니? 맞췄지? 봐봐. 여기 나왔다. 이걸 뭐라고 불러? 치환시킨다고 했잖아. 빈칸 문제는 그러니까 빈칸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빈칸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빈칸의 구조를 분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 구문 분석 능력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치환되는 부분을 찾으라고 했잖아. 여기서 구조 분석하니까 새가 속도를 줄일 수가 없고 그 이유가 빈칸이야. 새가 속도를 줄일 수 없고 맞잖아.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는데 compensate for lowered visibility를 여기에 치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 이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방법이었다. 이 부분이 치하는 원이죠. 낮은 가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 두 번째 치환되는 부분은 맨 마지막. In order to gain information at a rate sufficient to match the new perceptual change. 사실 똑같은 말인데. To match the new perceptual challenge. 새로운 인지적 도전에 부합하게 충분한 속도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5번이잖아. 그런데 이 문제를 틀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야? 5번에 문장구조 분석이 안 됐을 수도 있어. 5번이 뭐야 지금? 매치 A to B 구조인 건 알아. A를 B에 부합시키다 라는 형태라서 정보의 획득 속도를 증가하는 인지적 부담에 부합시킨다. 똑같잖아. 똑같잖아. 낮아진 가시성을 보완하기. 그죠? 새로운 인지적 도전에 부합시키기. 이게 똑같다고. 이게 똑같은 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내용에 대한 지금 맥락을 놓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필요하다면 글의 내용을 설명해 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데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곳곳에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짜여져 있는, 짜임새 있는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학생 구성원이 가장 큰 변수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예. 가능하다면 사실 수업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고3 학생들 데리고 야 이거 주어가 뭐야? 이거 동사가 뭐야? 이 단어 뜻이 뭐야? 정말 그 뜻이야? 사전에 다른 뜻 없었어? 이런 거 하지 말고 뭘 해주는 게 제일 좋아? 기본이 돼 있는 상황. 문장 구조 볼 줄 알고 단어 정도는 맥락에 맞게 다 조사해 오고 하는 상황에서 글의 내용도 학생이 당연히 알아와야지. 내가 설명할 게 아니라 이거니까 답 이거지 않느냐? 다른 관점이 있느냐? 시작할 때 물어보는 거야. 나연아, 이거 정답이 5번인데 왜 5번이 답이야? 를 물어봤는데 학생이 관점을 발표하는 거야. 근데 그 정도 수업을 내가 사실 가장 바라긴 하지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거를 해줘야겠지. 근데 물론 승재도 좀 부족한 건 많아서 보면 해석시켜 보면은 오해하는 것들도 많지. 그 부분은 뭐 또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세 문제를 풀이할 때 포인트만 잡으면 금방 끝나요. 근데 이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냐라고 봤을 때 들었을 때 이해되는 애들이 있잖아. 걔네 다음번 이거 못해. 이걸 듣고 이해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자기가 모의고사 시험 볼 때 그 새로 보는 지문에 그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책으로 배운 다음에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절대 안 돼요. 체득의 과정이 필요해. 이 체득의 과정이 되게 진하네. 지루하고 쉽지가 않아. 자전거 타는 방법? 천천히 타기보다는 오히려 페달을 빨리 굴려야 돼. 발의 각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해. 뭐 이런 것도 있어. 책으로 배운 다음에 자, 내가 이제 자전거 타는 방법 충분히 공부했다. 자전거 대회 나가겠어. 불가능하다. 지가 타봐야 돼. 근데 자전거를 혼자 타면 어떻게 돼? 넘어지잖아. 자전거 교본을 의심하면 안 돼. 야, 그 책을 읽고 내가 자전거를 탔는데 뭐야?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이해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자전거 못 타는 거야? 책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면 앞으로도 못 타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거대로 온전히 이해하고 결국 자전거를 타게 되는 중요한 기술의 습득은 넘어져 보는 거. 그래서 문제를 계속 풀어야 돼. 왜 안 되지? 그렇게 풀라고 배웠는데 왜 나는 안 보이지? 지난한 과정, 지루하고 복잡한 과정을 겪으면 어느 순간 자전거 타기가 체득이 돼. 그리고 그걸 본인 남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야, 문제 많이 풀어봐. 자전거 직접 타봐. 넘어져봐. 이것 말고는 해줄 말이 사실 없거든. 그치? 자전거 타는 법 유튜브에서 찾아봐. 그거 공부하고 야, 씨, 한 번에 잘 타겠냐? 무릎 한번 깨져봐야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공부가 똑같아. 그래서 그 왕도가 없어. 공부는 진짜 왕도가 없어. 해봐야 돼. 무조건 해봐야 돼.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게 되겠나 싶겠지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물론 착각할 수도 있지. 뭐? 운동신경 드럽게 좋은 애는 한 번만에 타는 애 있을 거야. 진짜 예건이 똑똑하잖아. 걔는 금방 했을 거야. 걔는 오자마자 잘했거든. 걔네들 보고 나도 저 짧은 시간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절대 안 된다고. 같지가 않아.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대부분 평균치를 말하자면 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모두 그러합니다. 수업의 구조, 뭐 인트로덕션이라 생각하시죠. 자, 써라 숙제. 뭐라고? 단어는 하이퍼 37, 38대이고요. 통해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3 수업 나가면 원래 고3 수업이 통해석이 없어요. 원래가. 왜 통해석이 없냐면 나가는 지문의 개수가 많아서. 중요한 문장 선생님이 어려운 문장들 색칠해 오잖아. 이것만 원래 통해석해. 어려운 문장만. 고3 애들한테도 좀 챌린징하는 문장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만 통해석하고 그 다음 숙제가 원래 뭐야? 문제 푸는 방법 정리하는 거야. 이 문제의 답이 왜 그렇게 됐는지 논리적으로 써오기. 그게 고3 수업이라고.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다. 어쨌든 통해석 없고 자, 예술 단어조사 한 줄 요약은 37에서 45번까지. 덕분에 문법 숙제도 없어요. 원래 고3은 문법 숙제가 원래가 없어. 다 아니까. 그러나
지난 시간에 수업을 들은 사람 느꼈겠지만은 아직 우리가 정리해야 될 영어의 기초 문법 단위가 너무 많다. 그것들을 모르고서는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혀서 속도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빠른 방법을 이 문법들을 놓치지 않고 습득하는 것이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다. 이렇게. 숙제는 단어랑 예단료밖에 없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죠.